모든 지금 싸움, 그것이 저 위에 지식 없이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동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저 위에 지식 없이는 안 된다. 이걸 차곡차곡 실행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대중이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이. 그리고 이제 이것을 완성시킬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문재인, 이재명 그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이 박선원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우리 누구야 이동욱 교수님이 그렇게 네. 국회 안에 있는 지금 박선원이가 모든 것을 지금 지시하고 있다. 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체제가 지금 네. 사상적으로 보면 이게 크게 보면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네. 국제적으로 보면 친중이냐 친미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이게 싸움이 붙는 건데 이제 이런 때에 우리 국민들이 이제 광화문에 그 힘을 의지하고 이제는 생명을 내놓을 때가 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의 숨은 의미를 보면은 거기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거기 보면 그 야당의 독주 폭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나라가 이런 환경이다. 그래서 사실 목사님 알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참 한 일이 많더라고요. 예. 잘한 일이 많죠. 세일즈 하러도 가고 그다음에 한미일 그 국방을 튼튼하게 해서 같이 연합이 되게 해서 한미일 공조를 굉장히 탄탄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한미를 이렇게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그 연합해 가지고 이걸 잘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그 북한,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을 배척하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때부터 탄핵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일체 탄핵 때 그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미국에서 외교 문제로는 탄핵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니까 그걸 2차에서는 뺐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쪽에서 지금 이렇게 강하게 밀고 나오는 세력들을 보면 이거 우리가 대한민국의 체제가 이미 다 이렇게 정복이 된 상태이다 보니까 참 대한민국이 이번에 여기서 싸움에서 치면 대한민국이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과 일본과 미국 이 외교를 통해 가지고 경제 같이 동맹을 맺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런데 북한 쪽의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나쁜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그걸 갖다 탄핵 사유로 삼아가지고 탄핵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원전 회복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전 회복한. 무역도 많이 협상을 했어요. 무역도 많이 하고 원전 했는데 요즘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재인이가 왜 그렇게 원전을 그렇게 그냥 생사를 걸고 그렇게 막았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북이 지금 핵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원전 산업을 일으키면 거기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그걸 막기 위해서 문재인이가 그 원전 산업을 이렇게 목숨을 걸고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도 있는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한전을 중국으로 넘기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한전을. 그러니까 한국의 모든 에너지를 중국에다 놓은 게 왜냐하면 중국의 모든 그 판넬 있잖아요. 태양열. 그래서 그걸 가져오면서 이 경영권을 한전을 중국으로 넘기려고 그랬다는 거야. 근데 지금 그 한전이 굉장히 그 주식값도 높고 그 좋은 직장 아니었습니까? 지금 완전 적자잖아. 근데 지금 한전이 완전히 문재인 이후로 그냥 완전히 적자가 나고 파산 직전까지 가는 지금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입법부의 독재라든지 그다음에 두 번째 가면 대통령실 내각에도 보니까 참 우리 윤석열 대통령 참 불쌍한 게 주변에 그렇게 생명을 바쳐서 지켜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안에서 피하 세력들이 이번에 다 드러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나는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내가 많은 불이익을 당해서 대통령으로서 탄핵을 당해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 가지고 이번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상당히 대통령이 지금 힘들고 그들이 이제 마지막까지 왔다고 생각하니까 쟤들 생명 걸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관까지 다 주장했는데 나 이번에 알아본 건데 목사님 뭐냐면 법조인들 가운데 김일성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한 사람이 약 1,800명이래요. 고시 합격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판검사의 요직에 들어가 있고 또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회사에 들어가 있고 이런 그 분야가 상당히 많이 깔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했더니 일본으로 유학 갔던 그 한 분이 거기 일본에서도 김일성 장학금을 그때 많이 줬대요. 그래서 받으라고 하는데 자기만 안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이런 것을 보면서
얘네들이 오래전부터 지금은 뭐 경제력이 안 되니까 지금은 못 하겠지만 과거에 이미 벌써 대한민국의 법조계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요소 행정부까지도 이 김일성의 그 사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요지를 다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교조가 만들어질 때에도 네. 그 전교조를 주축해서 만들었던 사람들이 대개 보면 다 간첩 후손들이잖아요. 네. 그걸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가 다 박헌영 그 남노당에 했던 그 자녀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교수나 이런 데 들어가서 근현대사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이제 이 보수 쪽에서는 마치 이제 그 사람들하고 손을 잡으면 뭐 중도를 손을 잡은 것처럼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김영삼이가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박근혜가 또 그렇게 했고 또 이명박이도 그렇게 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완전히 다 장악이 돼버렸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대통령이 외로운 결단을 했다 이렇게 봐지는 거고 지금 그 데미지가 지금까지 오고 이 추운데도 길거리에서 정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렇게 지켜야 되겠다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와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보면 그 전에 우리 학생운동 할 때 보면 박정희 대통령 때 막 최루탄이 날아다니고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런 운동이 또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 대통령이 지난번에 얘기하면서 헌법 위에 저항권이 있다는 말도 있지만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넘겨서 좀 보시면 이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건데 저항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수 조건이 뭐냐면 기존의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극적인 목적으로는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안 지켜질 때는 그 최선을 다해서 저항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혁명은 안 돼도 저항권은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저항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헌법의 개별 조항이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기본 질서 침해 다시 말해서 헌법의 기본 질서가 전면적으로 부인된다고 할 정도의 객관적인 중대한 헌법 침해가 있는 상황이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해서 대통령을 지금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건 헌법 위반이거든요. 위반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제 이제 공수처가 또 거짓말을 했잖아요.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가 그 경호처에 허락을 받았다. 재판으로 가는데 어디? 경호처에. 그런데 지금 그 경호처에서는 우리는 이거 승인한 일이 없다. 공수처가 지금 들어와도 법령적으로 경호처가 보면 아니고 수경사. 아니 경호처에서 그랬어요.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요. 경호처에서 우리는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 경호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것을 승인한 일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서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지금. 네. 그래서 그 세 번째 한번 보면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권력을 해체할 수 없는 상황. 지금 지금 우리나라가 주사파라든지 종북 세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친중 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그 기존의 헌법 질서가 무너진다면 그리고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입법부의 권력을 가지고 우리 힘으로 평화적인 방법을 해제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폭력적 수상도 허용되고 실력 행사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로 이게 머물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저항권의 필수 조건이 저게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이 저항권을 저게 이제 참 그 경계선이 참 그 모호한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우리가 저렇게 썼을 때 그 아까 이제 폭력적인 수단도 이렇게 썼을 때 그걸 이제 공권력을 집행하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 폭력이라 그렇게 몰아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력 행사하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 저렇게 법 자체가 애매하잖아요 지금요. 아니 애매한 게 아니라 한국의 기본적인 그 법 있잖아요. 다 헌법. 헌법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들 입맛대로 막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이렇게 경제적으로 안정돼서 이 나라가 바르게 쓰려면 그 김영석 교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법치 국가가 돼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법치로 오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법이 흔들리잖아요, 지금. 늘어났다 줄었다 자기 편으로 가잖아요. 이 법은 공의로워야 되잖아요. 항상 공정해야 되잖아요. 편으로 기울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법치국가가 돼야 되는데 법치국가가 무너졌어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대한민국이 정말 우수한 나라가 되려고 하면 도덕과 윤리의 정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법치까지 오는 듯 하다가 지금 여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어디냐?
이거는 제가 보기엔 광화문 세력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 은퇴했는데 뭐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지 말고 생명 던지지 뭐. 예, 이제 뭐 우리가 네. 장 목사님이나 저나 이제 뭐 할 거 다 하고 우리가 또 지금까지 뭐 목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살리는데 내 한 목숨이라도 바쳐야 되겠다. 예. 이런 마음은 뭐 변함이 없어요. 예. 또 하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의 열매가 저는 반드시 열매를 거둘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여기 이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체포가 된다고 할지라도 또 체포는 아닐 거고요. 자진 출두하실 거예요. 자진 출동. 예, 저는 자진 그런 출두하실 생각을 거예요. 했어요. 어떤 분한테. 그 옆에가 한미연합사 그 관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쪽으로 좀 피신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근데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스타일상 어. 그렇게 비굴한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성격상 예, 예. 당당하게 나가지 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 맞아요. 예. 예. 그런 이야기를 미국서도 이렇게 아침에 전화 오는데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예. 한미연합사라도 이렇게 가야 되지 않냐.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비굴하게 가 숨어 있고 예. 그 장면처럼 네.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는 않을 것 같고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경호처에서는 자기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폭력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뜨네요. 한 번 더 올려줘요. 윤 측에서 공수처 자진 출석 협상 중 체포당한 것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아까 제가 들어올 때 예. 석동원 변호사가 예. 이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체포 당한 건 아니다. 네. 그래서 자진 출석해서 예. 가서 바뀌었다. 예. 그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더 이상 그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사실 국민들이 지금 길거리에서 얼마나 이 추위에 떨고 있어요. 예. 어? 그래도 저 입법부에 있는 정말 그래서 빨리 이번에 부정선거가 확실하게 이게 드러나야 돼요 이거. 근데 쟤네들 부정선거 얘기도 못하게 이번에 법도 고쳤다면서요? 저는 저 공수처 말이에요. 예, 예. 저 공수처가 영장 집행이 목표잖아요. 이 사람들은 끌고 가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망신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예, 일이잖아요. 공수처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뭐 요즘에 카톡법이라고 예. 그 뭐 전용기 그 의원이 발의했다가 지금 쑥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5.18 그 법 아닙니까 이거? 광주 사태에 대해서는 일제 말 못해요. 일대 말 못하고 거기에 대해 비판도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젊은 세대가 일어나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이냐 우리나라가 뭐 미국이냐 미국이냐 이렇게 나니까 그러면서 지금 저 민주당의 지지율이 그냥 확 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보면은 사실 저게 공수처가 딱 잡아갈 거는 이재명이 잡아가야 되거든. 그렇지. 그렇죠? 예. 내란죄로. 그럼요. 네. 지금 내란 뭐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지금 다 뭐 박찬대나 뭐 이런 사람들 다 잡아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나라가 거꾸로 가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사자굴 속에 떨어졌다가 나오는 역사도 있으니까 우리가 더 정신 차려야 되고 이게 아마 우리 국민들을 더 깨우는 계기가 될 거고 젊은이들을 이게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더 큰 역할을 되지 않겠나.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광훈 목사의 사명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그 지금 저 이재명이가요. 네. 성경에 그 모르드게와 하만이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꼭 그 하만이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장대에 따라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죽이려고 하다가 했는데. 지가 달리지. 예. 예. 그리고 모함을 해서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집어넣었지만 모함했던 자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다니엘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역전하는 역사니까 우리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오면서 네. 마음이 심란하잖아요. 예. 오면서도. 예. 근데 야 하나님은 살아 계시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 주권을 믿자. 예.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광화문에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여러분들 너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금 많이 분노해서 댓글을 보니까 막 그냥 여기 분노한 글들이 많이 나오네요. 네. 뭐 하면서 막 조롱하고 막 역정을 내는 거죠. 그 마음 압니다. 우리는 더 합니다. 더. 이 자괴감이라는 게 더 하죠. 국민들이 이렇게 추위에 떨고 시골에서 그 차비 들여가면서 나라 지키겠다고 나오시는 분들인데 진짜 이게 싸움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끝날 것 같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럴수록 더 분노하고 화가 나죠. 화가 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흩어지면 안 됩니다. 더 열심히 제가 해가지고. 그저께 저녁에요. 네. 잠을 자는데 11시 6분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자고 있는데 네. 밤중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전화를 할까? 안 받았어요. 조금 있으니까 또 전화가 와요. 한 5분 있다가 또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막 나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금 이러는데 과감은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일마다 지지도가 지금 지지도가 오늘도 보니까 46% 나왔거든요. 네네. 매일매일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거든요. 이게 이제 한 60%만 딱 가면요. 윤석열 대통령 나옵니다. 45% 넘어가면 절대 탄핵 못 시킵니다. 폭동 일어납니다. 폭동.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지금 자충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점점. 왜냐하면 이게 막다른 골목으로 자기들이 몰렸잖아요. 부정선거 이거 드러난다고요. 네. 부정선거 드러나서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데 왜 저렇게 열심히 이렇게 막 급하게 저렇게 하느냐 하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월요일이잖아요. 20일. 네. 그 전에 지금 이게 뭔가를 하려고 저 짓거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 방송에 보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네. 야당의 국회의원들을 한 명도 초청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재명이를 비롯해서 한 명도 초청 안 했다고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틀림없이 부정선거가 있다. 네. 이건 그냥 내부의 어떤 싸움이 아니고 이건 이제 그 종북 세력하고 어떤 큰 싸움을 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뭔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윤 대통령이 이제 뭔가가 지금 있는데 아직 기회가 안 되니까 안 터뜨리는 거라고 전 보는데 이거 한번 좀 넘겨줘 보세요. 그래서 저항권의 행사가 이제 안정됨을 전제로 입법과정이 하자는 저항권의 행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는데 이게 무슨 집단행동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헌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저항권이 있어야 된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뭐 노동조합이나 뭐 이런 저항권들이 다 있잖아요. 자기들 걸 입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동조합이나 노동관계 조정법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도 데모하잖아요. 네, 근데 저런 사람들은요. 노동조합이나 정교조나 이런 사람들이 저항권을요. 하여튼 나쁜 방향으로 저걸 써먹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 우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저걸 좋은 방향에서 써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것을 할 수 있는 이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럴 의지도 없고 이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되면 저 국회의원들 한동훈이 패거리들 빼놓고 100명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30명 가가지고 되겠냐고요. 예? 반대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쪽 편에 있는 사람. 중간에서 요리 야리꾸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도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공수처놈들이 힘을 잡았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막 대통령을 끌고 가듯이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죠? 네. 이제 이게 공수처가 데리고 가도 공수처가 또 조사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사권이 없어요. 수사권이 없으니까. 네, 수사권이 없고 그다음에 뭐가 없냐면은 기소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처벌 형사 영장 청구권은 있는데 근데 공수처법 안에 내란에 대한 항목이 없어요. 수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불법적으로 지금 막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지금 뭐 내란이다 이런 식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내란도 아니거든요. 비상계엄령 선포한 거고 가장 합법적이고 헌법학자들의 얘기를 다 들어봐도 정당한 거였다 대통령이.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를 한 거라고 했다면 아니 그럼 국회의원들이 자기들도 떳떳하다면 그럼 부정선거부터 밝히자.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해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면 대통령이 잘못된 거냐. 윤석열 대통령 것도 까보자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윤석열 대통령도 까봐가지고 서버를 까봐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나도 그만두고 앞으로 잘하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살려나가야죠. 지금 현재 목사님도 다 조사를 하고 그랬지만은 이런 부정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맞아요. 네. 말도 안 되는 건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도 못하게 법을 뜯어고친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자, 우리 그러면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 카르텔에 대해서 지난번에 내가 한번 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반드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게 헌재에서 할 때 이거를 그냥 제가 보기에는 공개적으로 했으면 좋겠어. TV 중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이번에 그 조사할 때 이 자료를 제가 며칠 전에 그걸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한 자료를 헌재에다 냈다 그렇게 저는 들었어요. 그래요? 네. 부정선거에 대한 자료를 뭐 다 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부정선거의 실상에 대해서 헌재에다 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걸 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그때 보면 국회는 몇 명 안 가고 국회의원들도 회의하도록 그냥 내버려뒀잖아요. 이게 무슨 그런데 이제 신경 쓴 데가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다음에 선거관리 연수원, 그리고 어디죠? 언론 심의위원회. 그리고 어디죠?
강원도의 양구 네. 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때의 그 연수원에서 지금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만 거의 확실한가 봐요. 나오는 얘기 보면 네. 91명을 그 미국에 넘겼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들으셨죠? 예, 들었어요, 저도요. 저도 들었는데 네. 뭐가 나오긴 할 것 같습니다. 예, 분명히 뭐가 나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없이 이 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이렇게 섣불리 저는 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이요. 네. 저거 부정선거만 그 김용현 그 국방장관이 그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저 부정선거만 저걸 드러내주면 네. 이게 나오면 대한민국의 90% 이상이 돌아올 거다. 예. 예? 90% 이상의 국민들이 다 돌아올 거다. 예. 그리고 우리 광화문에 대해서 이제 그 메시지 보낼 때 끝까지 싸워달라 그런 메시지를 그 김용현 장관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이걸 드러내면 저는 통일 대통령으로 간다고 봅니다. 네네. 통일 대통령으로. 저도 그렇게 봐요. 예. 근데 그 전에 정광훈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통일 대통령이 될 거다고. 네. 근데 이 정광훈 목사님이 보는 예지력이 말이야. 네. 상당히 남들 보고 달라요. 그 요즘에 네. 그 JTBC에서요. 네. 그 유튜브에 그 나오더라고요. JTBC에서 정광훈 목사님이 윤석열 대통령이 저기를 예언을 했다. 감옥에 들어간다. 그 예언을 했다. 그 전에 그런 얘기 했어. 예. 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예언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감옥은 구치소나 어디 잠깐 구경 갔다 나올 것 같아요.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정선거를 딱 정리를 해주면은 제가 볼 때 통일 대통령까지도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대한민국 그렇게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애국 국민들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하거든요.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탄핵될 때. 예. 이렇게 목숨을 걸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그 젊은이들과 사람들이 그렇게 그 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고 난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치소에 들어가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 있는 게 낫겠어. 지금 우리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이 추위에 떨면서 있는 게 낫겠어요. 예? 감옥이 더 좋죠. 그러니까 참 우리 근데 그 지난번에 그 눈보라 맞으면서 앉아 있는 그 사진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야, 그 우리 교인이 가서 그걸 찍어왔거든요. 그걸요. 예. 제가 예. 미국의 어떤 분한테 예. 그날 그 코리아나 노래 부른 거 하고 예. 그 눈내부 안에 찍은 거 네네. 그걸 보냈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유타주에서 예. 모든 상원 하원들에게 전체 다 그것을 영상을 보냈는데 예. 그 영상을 보고 미국의 상원 의원들이 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뭐 MBC나 KBS나 SBS나 이런 걸로 교포 사회가 전부 그런 걸 보다가 예. 와 광화문에서 이렇게 우파들이 이렇게 울부짖고 이런 것을 예. 그걸 처음 본 거예요. 그 눈보라 맞으면서. 눈보라 맞으면서. 그래가지고 눈물 나더라고 나도. 이것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이거 보세요. 이거 네. 보세요. 이게 젊은 애들이 또 젊은 애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어요. 요거만 또 하나 넘겨보세요. 그리고 또 넘겨보세요. 이 추위에서 저기 앉아서 저거 하는 거예요. 또 넘겨보세요. 이거 보십시오. 이게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볼 때, 이야, 정말 자기 생명을 길거리에다 내놓고, 그래서 이 어느 할머니한테 우리 교인이 가서 그런 거야.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여기 있을 테니까 가서 좀 쉬시라고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 손주들한테 이 좋은 나라 물려줘야 돼. 예. 이제 저 사람들이요. 예. 나중에 다시 한번 띄워봐요. 유공자로 예. 연금도 주고 예. 이 사람들한테. 예. 예? 아니 5.18 그런 사람들도 연금을 주고 유공자로 대우를 하는데 예. 이름도 못 밝히는 그런 그 5.18 사람들을 예. 저 부산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예. 저렇게 하고 계시는 거네요. 야, 정말 너무 가슴이 저리더라고 나는 저려. 그냥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예, 우리 교인들이 저 때는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가 거기서 전 목사님이 광화문에서 드리다가 한남동으로 예배 드리러 갔을 때야. 우리 교회가 일부 예배가 헐렁한 거야 이게. 그래서 왜 이렇게 교인들이 오냐 그랬더니 아는 사람들 전화했더니 목사님 여기 한남동입니다.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참 우리 교인들도 참 고맙고 감사하기도 하고. 근데 앞으로요 네. 교회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나눠질 것 같아요. 미국도 그러잖아요. 네.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교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교회로 나눠지거든요. 네. 그래서 목사들이 자신 있게 설교를 해요. 왜 우리가 공화당을 지지해야 되는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목사님들이 다 이걸 지금 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니까 앞으로 이제는 애국 운동을 하는 교회, 이제 종북 주사파 교회 이렇게 저는 나눠질 것 같아요. 네, 네. 교인들이 그렇게 만들 것 같아요. 그래요. 하여튼 뭐 지금 여기 댓글을 보니까
그 국민들의 지금 분노가 예. 막 가슴에서 그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는 그 모습이 그냥 글에 다 나오네. 글에 다 나와.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조금 감정을 추스리면서 우리가 분명히 새로운 길이 있으니까요. 우리 힘으로 저 공권력을 막을 수가 없고 거기에 우리가 저항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직접적으로 나서는 방법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저 광화문 운동하시는 분들 그냥 너무 극단적인 행동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진행하십니다. 네.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몸을 조심하시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십시다. 네. 자, 여기 판도라 상자를 열 때 한번 좀 넘겨줘 보실래요? 자, 요거 목사님 잘 알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예.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막 주물르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 모든 최후의 모든 결정권은 국민에게 있거든요. 국민에게 있는 것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그 많은 국민들이 표를 줘서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어요, 국민이. 네. 근데 표 하나도 받지 않은 공수처에 입법부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법부에 있다는 사람들이 입법부 말을 듣고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이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라는 거죠. 권력이 자기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에게 있는 거지. 그래서 예. 이제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지금 기관이 없잖아요.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은 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뭐 대통령이 뭐 재앙적 대통령이다 뭐다 그래가지고 대통령만 다 제재를 했어. 예. 입법부는 제재할 수가 없죠. 아무 법도 없죠. 목사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국민 소환제를 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저 대통령이 저런 폐악질을 하면 예. 국회 해상권을 국민에게. 발동해가지고 예, 예. 국민들에게 예. 이거 한번 물어보자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이거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무너지고 입법부의 독재로 이렇게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예. 근데 여기다가 또 내각제를 하겠다. 그 자기들 권력 나눠 먹겠다는 거죠. 이 정치하는 놈들은 권성동 또 누구야? 누구? 예? 권영세. 권영세. 또 무슨 뭐 내각제 한다? 정신 차려 정신. 대한민국은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예요. 휴전 중인 나라인데 이게 권력을 나눠 먹게.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우리나라 정치 국회의원들 쌍불가리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박근혜를 탄핵할 때에도 예. 그 사람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내각제 아니었습니까? 예? 예. 실패했지만은. 그래서 이게 이제 부정선거를 가상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니까 하나 넘겨서 보시면 이제 이 그동안에 밝혀진 거나 얘기하는 걸 보면 모든 그 선거에 대한 청사진 기획을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브에다가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계획을 세워놓고 요렇게 해. 그리고 계획서를 넘겨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대로 실행하는 거죠. 전자개표기 조작하고 예. 가짜 투표를 투입하고 예. 투표함 바꿔치기 하고 예. 은폐. 그러니까 다 해가지고 투표수를 막 부풀리는 거죠. 그래서 중앙선관위원회에서 지금 이런 말도 못하게 지금 법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견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리 고발을 하거나 고소를 해도 다 무효시켜 버리잖아요. 각하시키든지 기각을 시키든지 하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든 걸 이 맡아버리니까 이게 뭐냐면 다 지금 무효하니까 은폐를 대법원에서 한단 말이죠. 이해찬이가 50년 집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랬죠. 네. 이게 다 그 안에서 이러한 작업을 다 해놓고 국민들 투표 아무리 해봐라 이런 법에 의해서 지금 21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지금 막 계속 진행됐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걸 딱 터트리니까 네. 이 부정선거의 카르텔들이 딱 뭉쳐가지고 야 이거 우리 다 죽겠다. 그러니까 그냥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아니 그거 보면은 그 내란의 수괴라는 단어가 대한민국에는 안 쓰는 단어잖아요. 북한의 용어거든. 네. 그런데 참 며칠 전에 보니까 저기 좌파 애들 모여서 연설하는데 보니까 북한 여자가 연설하고 있더라고요. 북한 여자가. 네. 거기 저 민노총 거기에서. 예. 네. 그러니까 참 미국에서 오신 어떤 분이 네. 자기가 그 영상을 보고 광화문 또 민노총 하는데 가봤대요. 그랬더니 이 산남동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하고 얼굴 자체가 다르더래요. 얼굴 자체가. 민노총 그쪽에서 하는 사람들은 그냥 막 살벌하고 귀신 같더라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기에. 예. 근데 여기는 꼭 미국 사람들이 데모하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데모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이거 한번 왜 더불어민주당 이런 기획을 세웠다고 우리가 의심을 하는 거 아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넘겨보시면 이 기획을 한 게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게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넘겨보시면
이 민주당이 2020년도 총선 다음 날에 민주당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이 뭐라고 하냐면 SNS에서 그 선거 막판에 이러이러한 괴문서를 들어다니는데 실제 우리 당 전략기획과 거의 예측이 이랬습니다라고 발표했거든요. 네. 근데 그들이 예측한 게 얼마냐면 163석을 확보할 것이라고 자랑했어요. 네. 그리고 그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게 뭐지? 라고 했더니 이게 실제와 이제 이 163표를 지역구에서 얻고 네. 그 다음에 비례대표에서 보정값에 의해서 19표를 얻어서 우리가 180석을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SNS에다가 네. 이근영이가. 그런데 실제와 정확히 일치했거든. 대책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SNS 내용에서 삭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이게 다 부정선거에 대한 이미 계획이 다 나와 있던 거 아니겠어요? 네. 목사님은 이게 사람이 그냥 우리는 163석에 보정가 100까지 해서 17석 해서 180석 우리는 탄다. 이렇게 정확히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렇고 네. 이해찬이도 그랬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누구야 저 김민석이도 그랬고 네. 다 이것이 예측한 것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요게 네. 그러니까 어떤 이런 것이 그 속에 없다면은 네. 어떻게 그 말이 그렇게 소수점까지 딱 맞냐고요. 예. 그러니까 소수점까지 다 맞춰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부정선거의 기획이 그 민주당에서 이미 다 짜진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고 어떻게 소수점까지 다 맞출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넘겨서 한번 보시면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사전투표 보정값이 저기 뭐냐면 가짜투표 71%더 많이 투입해야 된다. 저 1.71이 1이라고 할 때 저 퍼센테이로 따지면 71%거든요. 100을 곱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163석에 71%더 많이 투입을 해야 된다. 그걸 얻으려고 하면. 그래가지고 요거 하는 거를 여론조사 결과, 예상 투표일, 사전투표 보정값 이거에 맞춰서 딱 이렇게 넣은 거죠. 그랬을 때 163석 플러스 17석 하니까 180석이 나온다. 이런 거죠. 그래서 넘겨서 보시면 이거를